방송의 날 기획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이제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영화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OTT 서비스를 통해 K 콘텐츠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60%가 K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의 날 기획으로 마련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오늘은 K무비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이현정 감독,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방송의 날 기획으로 마련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오늘은 K무비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이현정 감독,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수 기자와 나원정 기자는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시기도 한데요. 이현정 집행위원장님은 처음 자리하셨어요.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기억 남는 영화는 탈주라는 영화고요. 아직까지도 기억 남고 있는 분위기나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영화관을 많이 가요. 영화관에서 주는 현장감이 있고 사운드나 분위기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어서 영화관에 많이 갑니다. OTT는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되게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일상생활 중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 역사 관련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었기도 했고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남산의 부장들 재밌게 봤습니다. 역사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감명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OTT를 많이 보고 시간 활용이 되게 편하고 혼자서 이제 볼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일단 부조리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체로 알리면은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이제 느낄 것 같아요. 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기억에 남는 게 밀폐된 한 공간에서 다이나믹하게 연출이 좋았어갖고 부산행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약간 사운드 같은 거 빵빵하게 들어야 할 때는 돌비로 이제 극장에서 보고 그냥 이제 뭐 킬링타임이나 약간 그냥 여가 시간에 볼 때는 집에서 OTT로 해서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근데 전 본방보다는 OTT로.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많이 봤는데 요새는 확실히 영화관 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무래도 금액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최근엔 굿파트너 장나라 연기가 좋더라고요. 잘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출력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스토리라든지 많이 발전한 것 같다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영화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채널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또 핸드폰에도 그런 채널이 있어서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글쎄요, 사람들이 좀 다니는 거를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골라서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서 자주 갔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저도 발길을 끊었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그때서부터는 이제 집에서 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찾지 않게 됐죠. 영화관은 꽤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영웅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교육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파묘 봤는데 오컬트 소재를 좀 잘 몰랐는데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게 된다면 친구들의 우정, 술꾼 도시 여자들 약간 이런 작품들 보고 여자들의 우정 이런 거 재밌다고 느꼈어서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많이 느꼈던 것들을 시민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유해 주셨네요. 다양한 영화들 이야기해 주셨고 역시 팬데믹 이후에는 OTT 서비스 이용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한 조사를 봤는데 와이즈앱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직 일어나기 전 시점부터 이렇게 OTT 앱을 설치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작년에 거의 1,5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일상적으로 OTT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고 아까 저희 시민 인터뷰에서도 이제 느꼈듯이 뭔가 영화관은 좀 특수한 사운드라든지 어떤 관람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 특별한 관람 어떤 이벤트처럼 이렇게 찾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OTT로 많이 극장 관람 문화가 대체되었다는 인상은 많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트위스터스라는 작품 이제 최신 개봉작을 다루면서 네. 4D관의 인상적인 관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그랬었죠. 나눴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확실히 지금 관객들도 극장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거에 대한 그 집에서 혹은 휴대폰으로 즐길 수 없는 어떤 극장에서만의 관람 형태에 대한 그 요구라든지 그런 방향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긴 하지만 극장을 좀 찾지 않은 지 오래됐다 내지는 가격이 많이 이제 부담돼서 극장을 찾는 경우가 조금 뜸해졌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산업뿐만 아니라 다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살면서 저 자신도 실감하는 지점이고요. 아무래도 OTT 쪽으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조금 더 고심했던 부분은 성인들 대상은 그 골라서 볼 수 있는 것,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쳐도 청소년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다양성이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옛날, 과거 우리 때보다는 그 환경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K컬처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외국에서도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한국 문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고 하죠. 네, 뭐 기생충만 해도 이미 2019년에 또 2020년 초반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소비됐던 영화인데 이후에 미국에서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반지하 방이 잠긴 것을 두고 기생충의 한 장면과 빗대는 그런 바이럴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K컬처라고 하면 이제 시리즈물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직후에 그 뽑기를 만드는 그 달고나를 만드는 모습을 프랑스나 뭐 뉴욕 한복판에서도 보는 그런 딱지치기를 하는 미국 사람들을 보는 어떤 신기함이 이제는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훨씬 예전부터 좀 폭넓게 뿌리 내렸던 한류 드라마에 대한 어떤 인지도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K-팝에 대한 인기 자체가 특히 한국 그 문화라든지 한국말도 어떤 이제 해외에 계신 이제 외국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한국말을 들으면은 이것이 한국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좀 인지를 하는 맞아요. 그럴 정도로 대중화된 것 같아요. 네. K컬처라는 말이 이제 뭐 만들어진 어떤 그 이유 자체도 단지 예전에 과거에 한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소비될 때는 특정 장르의 드라마, 그러니까 한류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주 한정적인 콘텐츠에 제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뭐 음악, 영화, 패션 뭐 할 것 없이 뭐 K-뷰티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K-컬처의 어떤 그 범주 자체도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넓어졌고 그만큼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네. 이 K-팝을 비롯해서 뭐 영화와 드라마 같은 K-컬처는 특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로 평가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방금 한국 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뭐 2019년부터 이제 한 2021년까지 해외 미국에서 특히나 뭐 언어에 대한 강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강좌는 유일하게 좀 늘어난 몇 개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또 그런 만큼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는 한국 관련 강의를 하면은 한 28년 전에는 한국 학생들 혹은 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분들만 그 강의를 들었는데 또 5명에 불과했다고 하면은 지난 학기에는 무려 50명이었고 또 외국 학생들이 두루두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꼭 이 학교 외에도 저도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최근에 워낙 이제 뜨거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강의들이 신설될 때 대부분 보면 또 한국과 관련된 혹은 아시아의 이 폭발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개설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연예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밥집을 차리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 해외 예능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OTT 서비스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즐겨보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뭐 배우가 됐건 가수가 됐건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그 현지인들의 반응이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뭐 편집이나 연출 방향에 따라서 이 선택된 장면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현지에서 그 한국 연예인들에게 보이는 반응들이 확연히 달라졌구나. 정말 그 문화의 위상이라는 게 진짜 눈에 띄게 달라졌구나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예인들이 해외 학교의 뭐 한국 학과라든지 뭐 한국 이 K컬처와 관련한 어떤 학과의 프로그램 같은 걸 참관하는 이제 영상들도 그런 예능 형태로 많이 찍히는데 그럴 때 보면 학생들이 정말 이 뭐 K-팝이나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접해 보니까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뭐 하다못해 해외여행을 가봐도 예전에는 아시아 쪽에서는 좀 우리나라 말 인사 정도는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가도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한국어를 써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또 간혹 그 쓰시는 한국말이 들어보면 어떤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대사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접하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지난 봄에 타이완에서 국제적인 어린이 청소년과 영화 교육에 대한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때 옛날 같으면 유럽의 영화제라든가 북미 영화제가 조금 더 프리미엄처럼 느껴질 텐데 가장 큰 관심은 사실은 비키와 아시아에 대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다.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이 몸으로 진짜 왔었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이 K컬처의 중심에는 뭐 BTS 같은 K팝의 영향도 크겠지만 영화와 드라마 또한 영향력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K무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2000년대 초반을 많이 꼽을 것 같은데요. 전 사실 해외에서 한국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처음 기억하는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인 것 같아요. 2001년에 전지현 씨가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 내한한 홍콩의 느와르 거장인 조니토 감독도 엽기적인 그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분야가 다르고 장르의 취향이 다른 감독조차도 기억을 할 정도로 아시아권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제 한류 드라마처럼 배우 중심의 이런 영화의 진출 사례가 있었다면 뭐 살인의 추억이나 올드보이나 장화홍련, 바람난 가족 같은 이 또 다른 영화들은 좀 이제 제작
제작자와 감독이 잘 작가주의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 중심의 한류가 새롭게 일어난 그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와 해외 진출이 맞물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시기로 보면은 뭐 이렇게 해외에서 1960년대부터 거의 베를린 영화제에서 마부라는 강대진 감독 영화가 첫 수상을 했었고, 이후로 베니스에서 이도현 감독의 피막이 80년대 특별부문상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칸 영화제까지 정말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해외 진출의 역사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어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할리우드나 유럽 영화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한국적인 것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감독들의 출연이 좀 새로운 어떤 K-무비의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언급한 이 2003년 요때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작품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어떤 그 영화를 만든 뭐 기획자라던가 연출한 감독 그리고 뭐 스태프들이 대부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자체도 파격적이거나 혹은 도전적인 참신한 그런 시도를 젊은 영화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영향으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획의 영화들이 쏟아졌던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객석 점유율이 뭐 한 해 동안 개봉하는 영화 모두 통틀어서 50%를 훌쩍 넘는 시기도 있었고, 2013년부터는 이제 한 해 동안 영화를 관람한 관객 수가 2억 명이 넘는 시대가 되면서 정말 2013년부터 한 10년 안쪽으로는 계속 2억 명 시대의 어떤 그 고속 성장이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점유율이 50% 밑으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계속 뭐 2022년, 2023년 조금씩은 성장 곡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는 하니까, 그게 이제 영화마다 개별적인 영화마다는 분명히 이 지표는 다 다를지 몰라도 전반적인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다고 하니까, 과거의 어떤 그 2013년 이후에 2억 명 시대를 다시 또 되돌릴 만한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K컬처 열풍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을 잠시 만나고 오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방준호.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These are the nominees for the Best Supporting Actress. And the Oscar goes to Ye Jung-yoon. Ye Jung-yoon for Minari. I'm Korean actress Ye Jung-yoon.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nd the Emmy goes to Hwang Dong-hyuk, Squid Game! And I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네, 뭐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순간인데요. 현재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를 장악한 배경을 꼽는다면 뭐 이런 순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지금 뭐 이 음성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2019년에 아마 이 지금 나왔던 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그 영화인들의 어떤 수상 소감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2019년 칸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 수상을 한 이후에 아마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 현장에서 직접 그 수상 현장을 목격했던 그 생생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사관왕을 했을 때는 설마 작품상까지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본 기분으로 그때 수상 발표를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사실 2004년도에 올드보이 이 박찬욱 감독의 출세작이죠. 이 작품이 칸 영화제에 이미 또 공개가 된 작품인데 최초 공개라는 원칙을 깨고 칸이 이 작품을 경쟁 부문에 선발해서 심사위원 대상을 안겼을 때는 그 전까지는 좀 임권택 감독님, 또 홍상수 감독, 또 이창동 감독 등등의 아주 작가주의적이고 문학적이고 혹은 또 좀 고전미를 살린 영화들이 해외 시장에서 혹은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다면 올드보이는 지금도 굉장한 광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한국이 장르 영화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무대에 보여준 또 아주 뜻밖의 수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이제 봉준호 감독도 이번 수상 이전에 뭐 괴물로 이미 감독 주관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바가 있고, 이제 이후 뭐 지금 2019년이 정점이고 이후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 전까지 약 20년 동안은 정말 폭발적으로 해외 진출과 수상들이 정말 이렇게 이어졌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정말 우리 영화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왔지만 요즘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봉준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영화제 집행위원장님도 계신데 네. 이렇게 좀 아주 잘 되고 이미 완성형의 거장 감독들이 주목받는 반면에 이렇게 좀 초기에 막 시작하는 감독들을 키울 만한 뭐 지원이라든지 혹은 영화제라는 무대를 응원하는 또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최근 일이라면 또 더 크게는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이나 또 이렇게 이런 최근에 정말 거장급으로 올라선 감독님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국 영화 자체가 좀 시네필 문화라고 해야 하나요? 9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온 극장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는 어떤 영화 관람 문화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새로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떤 영화제나 혹은 알려진 영화제가 아니라 정말 소규모 상영회인데도 그곳에 몰려들어서 새 영화를 찾는 그런 관객들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새로운 영화제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또 이제 아주 용감한 제작자들이 이 영화가 서로 흥행이 망하더라도 한번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감독들을 발굴하고 이런 PD 중심의 또 제작 문화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한국 영화가 오히려 크면서 좀 대기업 위주 혹은 또 극장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좀 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 위주의 기획을 많이 하면서 좀 발굴의 다양성이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현정 집행위원장께서는 원시림이나 삼례 같은 실험적인 작품을 연출한 독립영화 감독이시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독립영화의 현실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건 어떠신가요? 독립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열렬히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영화판에서 쏟아붓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하는 감독님들과 또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성취하신 박찬욱 감독님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들보 같은 감독님들은 2000년대 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시네필들이나 뭔지 모르지만 그래 저거 가서 보자라는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후원을 받고 백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순풍과 역풍을 다 이겨낼 만한 어떤 시행착오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과연 지금 독립영화 감독님들한테 그게 있을까? 근데 솔직히 영화제라는 게 바로 모내기 할 때 모판 같은 거거든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영화제 자체도 좀 흔들림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 다음 세대가 과연 쉽게 숲속으로 치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 신인 감독의 등용문이 되는 단편 영화제가 스타 감독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다고요. 뭐 이렇게 단편 영화제들이 참 많았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까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단편 영화제라고 했던 미장센 단편 영화제. 이 영화제는 감독들이 스스로 만드는 영화제라고 해서 실제 감독 그 지망생들이 감독님들도 만날 수가 있고 직접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영화제여서 아주 각광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시대가 바뀐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문을 닫았죠. 그리고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도 정말 20년 가까이 이제 영화제를 운영했었는데 많은 변화를 겪고 지금은 이제 조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상황인데 부산에도 이제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가 이제 이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수상을 한 영화들은 그 미국의 아카데미 이제 시상식에 단편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검토 대상이 될 정도로 좀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이어져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한민 감독이라든지 뭐 나홍진 감독, 윤종빈 감독 등등의 아주 단편으로 이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던 감독들이 그 등용문의 무대가 됐던 영화제들은 이제 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이제 새로운 단편 영화제들 또 꾸준히 이어져 온 단편 영화제들이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주요 영화제에 많이 좀 흡수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전과 또 환경이 또 달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영화 만드는 제작 자체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수월해졌고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편으로 그냥 진입하는 경우도 꽤 많아진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예전에는 진짜 필름 카메라로 힘들게 크루랑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쉽게 손쉽게 또 의지와 또 어떤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크루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또 그 환경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영화제가 없어도 유튜브에 또 바로 올려서 본인의 영화를 좀 선보이는 창구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단편 영화제 졸업 작품을 장편으로 했거든요. 노트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옛날과는 좀 다른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 달라지면서 콘텐츠가 갖는 파급력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모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뉴 미디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사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한국 영화 감독들이 이제 막 부상하면서 시장에서도 뭐 어떤 평단에서도 주목을 받던 시기에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어떤 뭐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던 시기였던 것이 그게 이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이제 존중해주는 차원에서의 대우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뭐 감독이나 뭐 이런 어떤 창작자를 지칭하는 단어보다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쓰고 오히려 감독이라고 하면 약간 고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크리에이터가 뭔가 더 뭐 참신해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단어의 어떤 의미 변화 자체도 다 이런 이 뉴미디어 환경의 어떤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때는 또 작품, 영화 뭐 이런 지칭하는 것 말고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OTT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같은 것들도 다 이런 뉴미디어의 어떤 파급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변화를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문화공간 방송의 날 기획으로 보내드리는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한정 감독님, 중앙일보의 나완정 기자, 영화 전문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나은정 기자의 추천곡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 아주 폭발하는 시기에 함께 등장했던 임순례 감독 있었는데요. 당시에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그 초기작에서 황정민 씨가 23년 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이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산타나의 유로파입니다. K컬처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현정 감독님은 현재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데 7월에 이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어요. 올해로 벌써 19년째를 맞는 영화제인데 아시아 최대 청소년 영화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20회가 되는 아주 특별한 해고요. 그렇네요. 네, 올해 19회를 잘 마무리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올해 영화제를 잘 순조롭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저 나름대로의 도전이었으면서 과제였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끝냈는데 네. 끝내고 나니까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브리 영화나 뭐 시네마 천국처럼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 마음 놓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는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근데 대부분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만 트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오히려 더 아이들이 볼 영화가 주변에 없다는 거. 옛날에는 저는 약간 올드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학교에서 집에 가면은 딱 어느 채널이나 만화를 틀어주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때라도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수입되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저희가 저작권을 해결하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베리어 프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이제 체크했다가 가족들이 모두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어떤 축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면서 미래의 감독을 꿈꾸기도 하는 그런 영화들도 만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섹션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까지 나중에는 좀 확대를 시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만 18세, 15세, 그다음에 12세,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까지 그 나이에 맞춰서 저희가 단편 영화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선정을 직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섹션에 레디 액션이라고 하는데 또래의 친구들이 만든 영화를 또 한 섹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만든 쇼폼이나 이런 것들 만나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발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수준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청소년들이 가지고 보내주신 걸로 선정해서 또 작품을 선정을 해서 감독님들도 또 오시고 국내 감독님들도 와서 또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감독님들은 입시의 스트레스, 아니면 학폭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많이 소재가 좀, 좀 제한되어 있고요. 외국이 아무래도 뭐 스탑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접근하는 면이 있어서 그 역시 보는 저로서는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우리가 더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아이디어나 재능 같은 거는 정말 누구보다 뛰어날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과 비교할 때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그 영화 교육의 현실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감독님들 중에도 이런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특별한 이렇게 수업들을 담당하면서 교단에 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직접 영화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생각지 못하게 본인의 진로를 영화 쪽으로 정하게 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우리들이라는 윤가은 감독의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과서와 연계한 수행평가 학습 중에 그 영화의 어떤 일부분만 제시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떤 다음 장면을 맞았을까를 스스로 만들어 오는 그런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숙제들을 시리즈로 발견하고 윤가은 감독님한테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 장면을 보면 오히려 영화와는 전혀 다르지만 본인들이 본인 또래로서 완전히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의 결말을 내는 그런 또 재미있는 시각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단지 영화 수업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득해볼 수 있는 그런 숙제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런 네. 숙제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좀 맞습니다. 만들어져야 네.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거기서 또 인재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못 해주고 있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영상 속에서 더 많이 더 노출이 돼 있는데 옛날보다는 덜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입시와 관계에 있다 보니 여기서 설사 뭐 두각을 드러내도 거기에서 가산점이 들어가지 않게 입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 해외의 외국계는 이런 여기서 선택 받거나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메리트화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절대 1%도 가산이 입시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해. 영화제 가고 싶지만 학원을 캔슬할 수 없으니 아쉽지만 대학교 가서 하자. 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교육적으로 빠져서 저희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해야 되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해결이 안 맞습니다. 되는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영화 탈주와 핸섬 가이즈 같은 영화들이 작은 예산으로 참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아마 제작비보다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성공한 사례 같아요. 네. 핸섬 가이즈가 순제작비 한 49억 원 정도 됐다고 하고 탈주가 한 80억 원. 사실 핸섬 가이즈는 이제 제작하고 개봉까지가 시기가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한동안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코미디 장르에 대한 이 관객들의 어떤 반응을 또 이끌어낸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막 100억대가 훌쩍 넘는 이제 대규모 영화들 말고 그 이외에 어떤 중저예산 규모의 영화들이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어야 이 뭐 큰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독립 영화들도 같이 사람들이 이게 찾아볼 맞아요.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안정적인 이제 환경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의 작품들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작품들이 좀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때는 좀 100억 원대이던 작품이 200억 원대가 됐다고 할 만큼 여러 제작 환경이 좀 엄수해야 되는 규칙도 많아지고 당연히 좀 서로의 편의나 그 복지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작비가 상승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극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서 아이디어를 모은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특히나 탈주와 핸섬 가이즈는 코미디라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의 몇 년 동안 호러 코미디 분야에는 거의 도전하는 분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새로 와서 오히려 또 관심을 받은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예. 이 남동혁 감독은 본인이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 장르를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잘 꾸려내서 또 자신의 어떤 취향과 잘 통하는 관객들을 만나서 탈주도 250만을 넘고 생선가이즈도 한 180만 조금 못 되는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예전에 600만, 700만 하던 그런 영화들과는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게 지금 팬데믹 이후 극장가에선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탈주 역시도 질주하는 영화라는 분명한 콘셉트를 갖고 그 다른 영화들과 좀 달라도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관객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그 영화제 이야기할 때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코미디물도 보고 싶고 멜로도 보고 싶고 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거 더 이상 안 보고 싶은 관객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취향의 영화가 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장르를 다양화하는 것도 K컬처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상상력이라는 건 사실 또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면 왜 꿈도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읽거나 그런 것만 꾼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문화공감 방송의 날 기획으로 보내드리는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오늘 이현정 감독님, 나원정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이현정 감독님 추천곡 만나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엔리오 모리콘의 시네마 천국 중에서 네. 골랐습니다. 네. Childhood and Manhood 이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문화공감 방송의 날 특집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K드라마와 영화편을 듣고 계십니다. 김현수 영화 전문 기자,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현정 영화감독과 함께합니다. 진행의 윤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서 감독님과 독립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 K컬처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독립영화의 활성화가 K컬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독립영화라는 것은 이제 자본으로부터 좀 독립했다는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 매고 네. 이제 뼈를 갈아 넣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내가 상상하는 것 그 한 컷을 넣을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 플롯을 넣을 수 있느냐의 자유를 얻는 거고 그만큼 이제 식상한 어떤 영화들에서 한번 내가 독특한 걸 해볼 수 있다.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문화의 시작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독립영화 하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게 바로 생각날 정도로 예전부터 그런 분위기였는데 무엇보다 예산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영화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감축됐다고 합니다. 예산 삭감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올해 예산이 이제 지난해 결정이 됐는데 원래는 41곳 정도를 지원하던 예산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10곳으로 이제 국제영화제 기준으로 10곳으로 영화제 지원 개수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신 비키 같은 경우에도 네.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던 예산 자체가 사라져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이제 이렇게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시비라든지 지역에서도 이제 여러 지원 예산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들 이 영화제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고 지원에 완벽하게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영화제다라는 게 일종의 인증마크가 되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원이 끊겼을 때 나머지 지원도 다 사라져버릴 어떤 위기가 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질까요? 적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네. 그래요. 정말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삭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 분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아쉬운 점들 참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 영화계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지금 영화계의 어떤 현안들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영화제의 지원 삭감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독립영화나 영화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창작자의 꿈을 꾸는 인재들의 등용문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일 거고, 네. 그 기회가 결국에는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히 어려서부터 준비해서 경험을 쌓고 나아가 상업영화나 뭐 드라마 연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원천차단되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정말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해서 이 한국 영화계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한국 작품 정말 이제는 볼만해졌다. 여전히 재미있다. 이렇게 기준점들을 갖게 될 텐데, 이런 산업의 기반들이 사실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여러 위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모두가 좀 아주 이렇게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2000년대 초반에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용기를 낼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 작품들 혹은 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감독님들조차도 차기작을 뭐 시리즈물로 바꾼다든지 다양한 좀 자구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전에 이미 아직 기반이 좀 약한 신인 감독이라든지 또 좀 아주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드는 감독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할 어떤 준비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나마 이렇게 시장에서 독립영화 혹은 상업영화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각광받는 게 조금씩 더 힘을 받아서 이런 좀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영화에 우리가 한번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혹은 지원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계속 오징어 게임이 한류의 대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10년 가까이 그렇죠. 표류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어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초기 투자할 만한 안목과 어떤 용기, 그런 배경, 환경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된 다음에는 환호하지만 실은 그런 거는 다시 돌이켜 봐야 되고, 지금도 어디선가 전혀 다른 색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싹이 있는데 못 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한국 영화 하면 봉준호 감독 이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 데뷔작이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인데 관객 수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좋은 작품인데 관객들은 많이 찾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굉장히 취향이 갈리는 작품인데 당시에 5만 2천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좀 집계 방식이 아마 서울 집계였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러니까 애초에 각본이 나왔을 때부터 봉준호 감독을 이제 눈여겨보고 조 감독 시절부터 함께 한번 뭐 해보자라고 발탁을 한 인물이 차승재 대표라는 제작자였는데, 이 차 대표가 이 플란다스의 개 대본을 봤을 때부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봉준호 감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결국 흥행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차기작인 살인의 추억도 함께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작품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미담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차승재 대표는 또 다른 실패작에 대해서 영화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 인터뷰에서. 그게 바로 그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예요. 이게 정말 지금까지도 컬트 영화로 남을 만큼 그렇죠. 괴작이라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팬덤이 있는 영화인데 정말 오랜 거의 20년 가까이 묻혀 있다가 장준환 감독님 뭐 지금은 너무 흥행 감독이 되셨지만 그렇죠. 지금 이 지구를 지켜라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 좀 던져진 어떤 시기와는 안 맞는 씨앗이더라도 언제 또 빛을 발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알고 발굴을 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지속 가능성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항상 우려의 목소리는 있잖아요. 오래가지 않을 거다.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뭐 K컬처라는 말이 사실 약간 조금 이제 손발이 조금 오그라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K를 좀 붙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떤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어떤 K컬처라는 단어의 의미가 좋은 의미가 먼저 이제 항상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파급력이 금방 사그라들 만큼 그냥 잠깐의 어떤 반짝거리는 이벤트성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기를 거쳐서 이 기반이 쌓여서 지금 이 꽃이 터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오랫동안 겪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K컬처를 지금의 어떤 그 명성을 유지시키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 한창 드렸던 작품들의 사례처럼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보려고 하는 또 창작자들의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이어져 온 서울의 봄이나 또 파묘 같은 흥행도 사실 두 분 감독님이 되게 대중성 강한 흥행작들을 계속 만들어 온 감독이라기보다는 자기 색깔이 굉장히 분명한 감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좀 창작자의 색깔을 굉장히 오히려 고수하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례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자신의 비전을 가진 창작자들이 또 한 번 뛰어들어 볼 만한 어떤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청신호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지금의 이제 어려움 같은 것들 조금 극복하고 K컬처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계속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K컬처에서 K무비, 뭐 K뷰티 다 있지만 저는 희망합니다. K-유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드디어 이제 모내기 할 때 모판이 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그 산실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한 몫을 하고자 하는 중요하네요.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브랜드라고 하는데 미래의 K컬처, 영화나 드라마, 정말 미래 계획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짧게 한마디씩 짚어주시죠.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극장가도 어렵고 오히려 요즘엔 플랫폼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당장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좀 흥행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작품에 대한 선택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좀 돌출된 특이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목소리 혹은 이야기더라도 그것에 투자하는 방향들이 분명히 좀 생겨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창작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적인 또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당장 2, 3년 안에 뭐 4, 5년 안에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내는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시스템이나 계획이나 모든 어떤 그 산업의 기반을 정말 다음 세대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뭐 정책을 짜거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그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그게 정말 한국의 어떤 K컬처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역할을 이현정 감독님이 네, 하고 계신 과연 할 수 거고요.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린이 청소년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남의 집 자제분들 굉장히 금방 커서 대학 갔다 군대 갔다 결혼한다고 하는 것처럼 1, 2년 후에 어머 성인 됐어? 뭐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고등학교 되고 금방금방 그들이 성인으로 돼서 이 컬처 우리나라 문화의 MZ세대처럼 세대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계속 어린이 청소년은 그대로 있으니까 걔네들은 하지만 사실 1, 2년 후에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돼서 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는 올드미디어 같지만 실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꿈에 가장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가꿔줄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K컬처 또 뭐 OTT 새로운 문화 어떤 뉴미디어 모든 것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오늘 문화공간 방송의 날 기획으로 마련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진화하는 K컬처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현정 감독님 또 나원정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끝곡은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영화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K-팝의 위상도 이 K-컬처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어서요. 이번에 제가 골라온 곡은 최근에 이 코첼라 페스티벌이라는 세계적인 그 쇼에서 이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너 대표 이제 가수로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 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세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세 번째 시간 K-팝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